그날 밤 제 남편을 바다에 던진 게 당신이었죠? 그 한마디가 강릉항 부두 한복판을 갈랐습니다. 트럭 엔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사이로 한 여자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2018년 4월 봄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릉항 3번 부두. 컨테이너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고 바닷물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날 67세의 트럭 운송업자 김태범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항구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창고 입구 계단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검은색 패딩, 찢어진 청바지, 더러운 운동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두 아들이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초점을 잃은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태범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미연이? 그렇습니다. 그녀는 윤미연이었습니다. 태범의 죽은 사위, 이상훈의 아내. 11년 전 회사 금고에서 현금 4억 원을 훔치고 사라진 여자. 남편의 장례식 날 도망친 여자. 태범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증오했던 여자.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태범이 기억하던 그 화려하고 당당했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손등엔 상처가 가득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미연이에요. 태범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감히 여기 어떻게 온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앉은 채 두 아이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전 돈을 훔치지 않았어요. 뭐? 상훈 씨를 죽인 건 제가 아니에요. 그 순간 태범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11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07년 4월 13일 새벽. 그의 아들이자 회사의 전무였던 이상훈이 트럭 전복사고로 사망한 그날. 회사 금고에서 현금 4억 원이 사라진 그날. 며느리 미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날. 태범은 믿었습니다. 미연이 돈을 훔치고 도망쳤다고, 남편의 죽음도 모른 척하고 사라졌다고,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친척들도, 심지어 경찰도 며느님이 돈 들고 도망갔을 겁니다. 장례식 날도 안 왔잖아요. 그 말을 11년 동안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여자가 거짓골로 눈앞에 앉아 있습니다. 4억을 훔친 여자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태범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넌 어디 있었어?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쳤어요. 제가 죽으면 애들도 죽을까봐. 무슨 소리야? 상훈 오빠를 죽인 사람이 절 쫓아왔어요. 그날 밤 전 봤어요. 누가 오빠 차에 손을 댔는지, 누가 오빠한테 이상한 음료수를 건넸는지. 그래서 도망쳤어요. 죽지 않으려고. 태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야?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집안 사람이에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간을 11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07년 4월 13일, 금요일. 그날은 김태범 회장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릉에서 시작한 작은 트럭 한 대가 이제는 전국에 지사를 둔 중견 운송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200명, 트럭 80대, 연매출 300억. 태범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그는 잠옷을 벗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기념식 준비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한 순간 그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경비실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전무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뭐, 상훈이가? 동해안 7번 국도에서 트럭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태범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상훈이는 운전을 잘해. 절대 사고 날 애가 아니야.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절벽 아래 바다 위에 트럭이 뒤집혀 떠 있었습니다. 해경 헬기가 하늘을 맴돌고 있었고 구조대원들이 물속으로 잠수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유가족분이십니까? 제 아들입니다. 살았습니까? 살아있습니까?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사망 확인됐습니다. 태범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 돼.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격리과장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금고가 비어 있습니다. 뭐? 현금 4억이 사라졌습니다. 태범은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아들이 죽고 회사 돈까지 사라졌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야?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회장님, 전무님, 그리고 전무님 부인뿐입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윤미연. 태범은 서둘러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은 열려 있었고 서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물건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가족 사진까지 모두 없어져 있었습니다. 태범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연이가 도망쳤구나. 아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훈의 아내, 미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남편 장례식에도 안 온대요. 돈 들고 도망갔다던데. 원래 그 여자 수상하더라니까. 가난한 집 출신이라더니 역시. 태범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11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4월 강릉항 부두로 돌아옵시다. 태범은 미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일까요? 정말 누군가가 상훈을 죽였다는 걸까요? 증거가 있어?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상훈 오빠가 죽기 전날 밤에 준 거예요. 제게 이걸 주면서 말했어요.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경찰한테 가져가라고. 태범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았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상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2007년 4월 10일 회사 회계장부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누군가 매달 500만 원씩 빼돌리고 있다. 누구지? 격리과장? 아니면 4월 11일 정비소 직원 박기남이 수상하다. 내 차를 이상하게 자주 만진다. 왜지? 4월 12일 오늘 상진 형이 나한테 피로회복제를 줬다. 마시지 않았다. 뭔가 이상하다. 맛이 쓰다. 나중에 검사해 봐야겠다. 태범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상진. 그건 태범의 둘째 사위였습니다. 둘째 딸 김지은의 남편. 현재 회사의 전무이사. 이게 무슨... 미연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전 봤어요. 상진 오빠가 주차장에서 상훈 오빠 차 밑을 만지는 걸.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상훈 오빠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왜 경찰한테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그날 밤 상진 오빠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미연아, 문 열어. 내가 본 거 알아. 전 애들을 데리고 뒷문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대로 11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태범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 왔어? 애가 아파요. 미연은 옆에 앉은 소년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는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당뇨가 심해져서 인슐린이 필요해요. 하지만 전 돈이 없어요.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러 왔어요. 태범은 공책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만약에 미연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상진이 정말로 상훈을 죽였다면, 그렇다면 지난 11년 동안 태범은 무고한 여자를 증오하며 살아온 겁니까? 태범은 미연과 아이들을 일단 근처 모텔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혼자 차 안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상진이가? 내 사위가? 하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상진은 너무 빨리 전무자리에 올랐습니다.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상훈의 장례식에서 상진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상진이 사고 조사에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형님 명예를 위해서라도 빨리 마무리해야 합니다라며 경찰을 압박했습니다. 태범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다음 날 태범은 회사 창고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상훈의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졌습니다. 옷가지, 서류, 책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하나의 USB를 발견했습니다. 태범은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이 떴습니다.
회계 부정 증거 자료 XLSX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5년간의 회사 회계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002년 3월, 2007년 3월, 매월 500만 원 누락, 총 3억 원, 출처 정비소 부품 대금 허위 청구, 담당자 오상진 구매팀장, 태범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상진이었습니다. 5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게, 그리고 그걸 상훈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상훈을 죽인 겁니까? 태범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최만수입니까? 최만수는 태범 밑에서 30년 넘게 일한 운전기사였습니다. 상훈이 죽던 날, 그도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만수 씨, 11년 전 그날, 상훈이 차에 대해 뭔가 이상한 점 없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만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사실 그날 제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전무님 차 브레이크 라인에 기름이 새고 있었습니다. 사고 전날 점검했을 땐 멀쩡했는데 누가 손을 댄 것 같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제가 그걸 말하면 저도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태범은 전화를 끊고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자식? 정말로 내가 죽인 거였구나. 태범은 은퇴한 형사 한 명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도진석, 70세. 강릉서에서 30년 근무한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진석은 태범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11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싶다고요? 네. 제 아들이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진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떤 점이요? 사고 현장에 급브레이크 자국이 없었습니다. 전복된 트럭의 브레이크 라인은 끊어져 있었고요. 하지만 상부에서 단순 사고로 처리하라고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압력을 넣었죠? 진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오상진 씨였습니다. 당시 유족 대표로 서해 자주 찾아왔죠. 형님 명예를 위해 빨리 종결해달라고. 뭔가 이상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태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까? 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물증이 필요합니다. 당시 차량 잔해는 폐차장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석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미연 씨가 가지고 있다는 그 공책과 USB, 그리고 상훈 씨가 받았다는 피로회복제. 그것들이 있으면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피로회복제는 어떻게 찾습니까? 미연 씨가 보관하고 있지 않을까요? 태범은 다시 모텔로 향했습니다. 미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연아, 상훈이가 마시지 않았다던 그 음료수, 혹시 아직 가지고 있나?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에 쌓인 바카스 한 병을 꺼냈습니다. 11년 동안 버리지 못했어요. 이게 증거가 될까봐. 태범은 그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라벨은 발에 있었지만 내용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감정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겠구나. 일주일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카스 안에서 고농도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졸피뎀 30mg. 운전 중 복용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진석 형사는 당시 정비소 직원 박기남을 찾아갔습니다. 기남은 현재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1년 전 오상진 씨가 당신에게 뭔가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기남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석이 은행 거래 내역을 내밀자 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상진 전무님이 저한테 500만 원을 줬습니다. 이상훈 전무님 차의 브레이크 라인을 살짝 손상시키라고. 왜 그랬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사람을 죽일 줄은. 기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상진은 5년간 회사 돈 3억을 횡령했습니다. 상훈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상진은 상훈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넸고 브레이크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미연이 목격자였기 때문에 그녀에게도 협박을 했습니다. 미연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억 실종? 그건 상진이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금고를 연 건 상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연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자백을 받아내는 것. 태범은 진석과 함께 계획을 짰습니다. 회장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상진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2018년 5월 2일 저녁 7시 태범은 상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무실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다. 상진은 30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태범은 책상 위에 상훈의 공책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상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내 형이 죽기 전에 쓴 일기야. 여기 내 이름이 나오더구나. 상진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11년 전 내가 상훈이한테 바카스를 줬지? 그건 형님이 피곤해 보여서 그 안에 수면제를 탔지? 상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태범은 USB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지? 내가 5년 동안 회사 돈 3억을 빼돌린 증거. 그건 상훈이가 이걸 발견했지? 그래서 죽인 거지? 상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전 안 했어요. 브레이크 라인도 내가 박기남에게 시켰지? 아버님, 오해십니다. 태범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진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오해? 11년 동안 무고한 여자를 범인으로 몰고 내 손주들을 거지로 만들고 내 아들을 죽인 내가 오해라고? 상진은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했어요. 제가 형을 죽였어요. 태범은 숨이 멎었습니다. 왜 그랬어? 상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질투의 눈물이었습니다. 형은 모든 걸 가졌어요. 회사, 아버님의 사랑, 인정, 전부. 전 항상 그림자였어요.
둘째 사위, 지은이 남편, 그게 제 이름이었어요. 그게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되나? 형이 제 횡령을 발견했어요. 저한테 말했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 감옥에 갈 순 없었어요. 그래서 상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이 죽어야 제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태범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상진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진석 형사가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상진 씨 살인, 횡령,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상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2018년 9월 강릉지방법원.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 미연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11년 만에 햇빛 아래 당당히 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이상훈 씨의 부인으로서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미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진을 바라봤습니다. 상진은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전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생일도 졸업식도 아무것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 숨어야 했으니까요. 죽지 않으려고.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훈 오빠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회사를 사랑했고 가족을 아꼈어요. 그런 사람을 돈 때문에 죽였어요. 형이라는 사람이. 미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오상진은 살인, 횡령, 증거인멸,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상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법원 앞 태범은 미연과 손주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건강해 보였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새 옷을 입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미연아. 태범은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11년 동안 미안했다.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난 널 의심했어. 증거도 없이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 태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해다오. 이 늙은이를. 미연은 태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우세요. 우린 이겼어요. 진실이 이겼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더 이상 슬픔의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강릉항 부두. 태범은 손주들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큰 손자가 물었습니다. 태범은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하늘 어딘가에 있단다. 우릴 지켜보고 계셔. 아빠가 우릴 보고 있어요? 그럼, 내 아빠는 용감한 사람이셨어. 나쁜 사람과 싸웠단다.
그럼 우린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물론이지. 태범은 손주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1년의 어둠이 끝났습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파도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을 싣고 있었습니다. 태범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상훈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상훈아, 이제 편히 쉬어라. 아빠가 내 명예를 되찾았다. 그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햇살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2019년 봄 강릉의 작은 공원에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이상훈을 기리며 마이너스 정의를 위해 싸운 용감한 영혼. 제막식에는 가족들과 회사 직원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연은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비석 앞에 섰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날렸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상훈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살아갑니다. 끝. 내레이션 마무리.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실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가족이란 무엇인가?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종종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11년이 걸렸지만 결국 빛은 어둠을 이겼습니다. 김태범 회장은 지금도 강릉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손주들과 함께 바다를 찾아갑니다. 윤미연은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상훈. 그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용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상진은 지금 교도소에서 25년의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후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증거 없이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그리고 정의는 비록 늦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날의 비명도, 눈물도, 진실도. 그리고 언젠가 파도가 그 모든 것을 해변으로 밀어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혹시 진실을 알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침묵은 때로 또 다른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강릉의 바다는 오늘도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돌아왔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절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11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빛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